삼성전자가 11% 오르고 있고요. 지수가 8% 가까이 오르면서 급등세인데, 그러나 지난 금요일, 월요일에 또 급락을 생각해 본다면 이 변동성 자체가 매우 편안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타이틀도 이 매일매일이 롤러코스피다 이렇게 달았는데요. 시장에서 변수들 점검하고 또 6월 남은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스페셜리스트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신중호 LS증권 리서치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도 롤러코스터고 이란 전쟁 협상도 롤러코스터입니다. 그죠? 하루는 됐다가 안 됐다가. 어쨌든 어제는 기대감으로 주가 오르고 유가 급락했는데 또 미국의 CPI, PPI는 대단히 높게 나왔잖아요. 네, 물가 움직임 또 금리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물가가 뭐 예상치만큼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높은 레벨 거죠. 높은 거죠. 네, 예. 뭐 코어 기준으로 2.9%니까요. 네. 다음 주에 FOMC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지표가 예상치만큼 나왔다고 해서 안도하지는 않을 것 같고 공교롭게도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타코가 나왔는데 그쵸. 타코가 나온 시점이 미국채 수익률이 10년물 기준으로 한 4.6% 트라이 하려고 하니까 타코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가에 의한 금리에 의한 경제의 어떤 뭐 하방 압력을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잘 알고 있다.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좋게 보면 우려하기 때문에 이란과 관련된 노이즈 내지는 변동성을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제 더 확대시키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간밤의 미증시의 상승, 그리고 우리 증시의 오늘 안도 랠리인데, 다만 아쉬운 점은 유가가 아직도 좀 높아요. 높은 수준. 그리고 그래도 급등은 안 하고 조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옆으로 기는 어떤 유가의 수준이었는데, 이게 7월이나 6월 후반부터는 조금 상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 원자재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들, 글로벌 IB들이 나오는 게 재고가 많이 소진이 됐다. 그동안 재고가 많이 소진이 됐고, 이 재고 수준을 보면 브렌트유 기준으로 다시 $110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약간 긴장도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날 것처럼 해결이 되고 흐름수가 열리면 유가가 급락할 것으로 보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재고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생산은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레벨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그리고 외국인의 지금 수급 현황을 함께 네. 체크해 보면 드디어 오늘 25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이 나왔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조 2천억 원 가량의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간 매도했던 거는 우리 시장이 너무 좋아서 그랬어 라는 해석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는 리밸런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간 외국인의 매도 때문에도 환율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뉴 노멀이 됐었던 1,500원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단순히 이제 환율과 외국인 수급으로만 봤을 때 만약에 다음 주에 FOMC나 그리고 다음 주 초반에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내지는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이게 되면 환율이 안정을 찾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 수급은 뭐 오늘 돌아오는 거는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추세를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긴 하고요. 봐야죠. 예. 그리고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들 분석을 하셨는데 스페이스X 상장하기 전에 이게 소위 말해서 돈을 납입을 해야 되는 네.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한국의 이제 테크 기업들에서 일정 부분 좀 매도했었던 물량이 청약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좀 과매도했었던 부분들이 좀 기계적으로 돌아오는 부분. 그런데 이거는 추세적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너무 좋아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간다고 했을 때 외국인들은 아마 더 계속 팔 거예요. 그 비중 있지 않습니까? 어떤 패시브에서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계속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거와 함께 환율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는 당장 우리나라의 환율이 1,500원대 중반에서 고환율을 유지하지만 FOMC라는 이벤트를 좀 지나고 외국인이 그때도 또 다시 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좀 안정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대야에 잠을 못 자서 힘들어요. 열대야 필수품 루나쿨 냉감 이불. 외국인들 추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한 사나흘 정도 연속성이 규모 있게 들어오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오중 20 며칠 순매도 하니까 우리가 장중에 순매도 전환했다고 지금 의미 있게 보는 거잖아요. 끝나고 또 어쩔지도 모르는 건데요. 네. 예.
어쨌든 간에 6월 들어서 국내 주식시장은 역대급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대외 변수도 그렇지만 사실은 레버리지 ETF에서 원인도 있긴 할 것 같아요. 네. 지난달 27일이니까 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근데 레버리지 ETF 상장에 따른 그 수급 영향 평가를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예. 공교롭게도 이 5월 말 6월 초에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조정을 받기 직전에 레버리지 ETF가 맞아요. 예. 상장이 되다 보니까 이 변동성을 조금 더 자극했다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종가 무렵에 상승이든 하락이든 맞추기 위한 뭐 투매 내지는 또 상방의 리스크가 생겨 있기 때문에 노이즈도 또 좀 있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계적으로 이 2배나 내지는 3배를 맞춰야 되는 물량 때문에 변동성이 더 자극화됐다라는 건 맞고, 그리고 엄연히 따져보면 싱글 스탁, 즉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고는 하지만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쳤을 때는 사실 코스피의 50% 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나라 지수에 레버리지 ETF가 상장됐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하루 8% 빠졌다가 하루 8% 올랐다가 사이드카가 매수 매도를 하루로 달리하면서 계속 발생하는 건 사실 이것도 변동성이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은 좀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미 기술주랑 투톱도 함께 좀 엮어서 보고 싶은데요. 기술주에 대한 논란이 정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브로드컴의 실적 하향이 우리 시장의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발목을 잡았었고, 그리고 버핏 지수도 50년 만에 최고치다. 크로스 프로젝트 중단한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수출 데이터 6월 달에 반도체가 굉장히 뭐 200% 넘게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투톱에 대한 펀더멘털 훼손은 전혀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증권가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면 우하향을 좀 끝내고 이제는 변동성이 그래도 전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해 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변동성이 이게 레버리지 ETF 때문에 계속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본주 기준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 기준으로 장중 고점에서 최근의 저점을 계산해 보면 25%씩 하락했더라고요. 단 며칠 사이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공교롭게도 이 AI 상승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에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한 20%에서 25%를 하락을 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빠졌다, 하락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비슷한 국면인 이란 전쟁을 보면 그때도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의 압박, 긴축에 대한 스탠스, 성장의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가격은 단 이틀 만에 MDD가 25% 보였지만, 이게 뭐랄까요? 쏠림이나 과열이 해소되는 기간은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러다가 4월 되면서 실적 시즌 되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6월이기 때문에 6월 정도는 FOMC도 그렇죠. 있고, 좀 가까이 보면 한 24일인가 25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좀 네. 그래서 매크로적인 이벤트 이후에 어떤 섹터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 매크로 이벤트는 아무래도 악재, 섹터 이벤트는 아무래도 호재일 가능성이 높으면, 가격은 이제 많이 온 건 맞지만 이 기간이 한 달 정도는 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이란 전쟁 때는 레버리지 ETF가 없었잖아요. 물론 뭐 지수 레버리지 ETF는 있었지만 싱글 스탁은 없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은 이란 전쟁 때보다 오히려 더 심할 수 있는 기간이 1, 2주는 좀 남아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의미 있는 게 소부장들이 꽤 전과 다르게 좀 약진하면서 올랐죠. 예, 그 실적도 좀 확인이 되잖아요. 투톱이 이제 꺾인다는 의미는 아닌데, 이제 코스닥의 흐름도 보면 소부장의 시간들이 좀 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까 가격은 많이 왔고,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추세적으로 하방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옆으로 간다. 그러면 소부장이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은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태원 회장도 얘기했지만 SK하이닉스가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중심축은 또 소부장이 해야 되는 부분. 네. 공교롭게도 7월부터는 또 이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생길 네. 수 있는 그렇죠. 정책적인 이벤트가 있는데, 그 안에서 결국 이익이 나오는 섹터가 어디냐 했을 때 또 소부장이고, 레버리지 ETF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닉스가 조금은 한 달 정도 옆으로 이제 쉬는 기간이 발생하게 되면 소부장 아니면 공급이 증가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니즈는 아마도 소부장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소부장이 사실 저희가 선별하기에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은 이럴 때는 ETF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선별 전략은 어떻게 챙겨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ETF도 많이 나와 있고 아니면 그런 개별 요새 ETF 진짜 잘 나오는데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밸류체인 ETF 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도 버리기 싫고 네. 그렇지만 소부장의 역할도 갖고 가고 싶다 하면 그런 ETF들을 찾아서 편입을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을 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스페이스X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워낙 그 자금을 빨아가는 블랙홀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예. 뭐 수급 이슈는 일단 오늘 밤에 스페이스X가 상장하니까 수급 이슈는 크게 지나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큰 수급은 걱정 안 해도 되는지. 그 다음에 스페이스 상장 관련해서 이제 기업은 뭐 그동안 오른 건 세론이 나오겠지만 지금 새롭게 이제 IPO 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좀 봐야 볼 되는 필요가 것도 있다는 있죠. 분들도 맞아요.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시각 좀 알려주세요. 거의 시가총액이 메타보다 높게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가총액 뭐 7등, 6등 뭐 이런 얘기 하던데요. 엄청난 자금이고 뭐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니까 이전에 어떤 4번인가 5번의 어떤 메가 IPO 이후에 이전 이후의 모습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전엔 좀 급락을 했고 그리고 한 1주 내지는 2주 동안은 좀 이렇게 보합권을 그리다가 상승하는 사이클이라고 보면 스페이스X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가 상장되고 나면 시장 자체도 좀 그 수급 때문에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아직도 스페이스X를 편입해야 되는 그 패시브 자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액티브 자금은 미리 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 자체는 오히려 스페이스X로 인한 약간의 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은 뭐 우주항공이 많이 이제 움직이지만 네. 실질적인 수혜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희 하우스의 공식적인 표현은 오히려 방산이 같이 있는 이를테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형주가 사실 많이 못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쪽에서는 뭐 실제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 부각이 됐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방산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조방원이 한때 호령하던 우리 시장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반도체가 워낙 그 좋은 이슈가 많기 때문에 조방원은 굉장히 소외됐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서 실적이 확인될 수 있는 섹터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또 시각도 있다고 해요. 예. 네, 어떠세요, 센터님 생각? 일단은 지금 매크로 환경이 금리가 높은 상황이게 되면 조방원한테도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원자력도 사실 AI 밸류체인에서 전원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높으면 아무래도 이제 수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만 이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상황에서 약간 캡티브가 있는 쪽에 대한 매출이 그래도 나올 수 있다는 쪽에 대한 시각은 2분기 실적 시즌 때 부각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AI 쪽도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변동성을 보였냐면 오라클도 말씀 주셨지만 AI 수요는 거의 확실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자본 조달 리스크가 각각 개별 기업마다 다르다라는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라클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업, 우리나라 조선업은 예전에는 금리가 오르면 여지없이 현금 흐름이 막히고 자본 조달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는 수익성이 있는 수주와 탄탄한 현금 흐름을 자랑하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오히려 조선업이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캡티브, 그러니까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로 그리고 이제 말은 길어졌습니다만 중간 선거용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또 아젠다가 세팅될 수 있기 때문에 방산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조방원 중에서는 2분기에 그쪽으로 관심이 높아진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조금 정렬해 줄 수 있을까요? 딱 그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요. 조방원 이러지 않을까. 네. 원전도 좋긴 한데 이미 약간은 조금 어떤 이슈가 있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보면 이 데이터 센터가 지연된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게 뭐냐면 자본 조달 비용도 있지만 이
미국의 민주당이 AI 규제를 갖고 나오고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의 건설을 지연시키거나 예.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왜냐면 이게 짓다 보니까 환경 문제도 발생하고 그렇죠. 고용 유발 효과도 없는 데다가 전력비를 상승시킨다. 그래서 지금 뉴스 잘 찾아보시면 여러 곳에서 조금 데이터 센터 지연. 그러면 데이터 센터 지연된다라는 이유는 또 원전 이슈도 연결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다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라고 하면 원전 이슈도 다시 부각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의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나 정부 정책이 미국 내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방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교집합인 상황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간략하게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고 싶은데요. 어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건 또 코스닥이었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다 포진되어 있는 섹터들,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이 섹터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과연 7월 달에는 이제 뭐 승강제 도입이라든지 3분기에는 국민성장 펀드가 직접적으로 투자한다 이런 훈풍도 있는 만큼 네. 코스닥 시장이 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이 안에서는 또다시 뭐 소부장을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섹터가 매력적일까요? 코스닥이 활성화되는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승강제라는 게 이제 스탠다드 프리미엄 약간 그 부실기업. 네. 부실기업 퇴출은 오히려 지수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는 거는 맞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급의 지수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ETF 출시에 대한 기대를 먼저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지수에 포함되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아마 6, 7월에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 기관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그 프리미엄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뭐냐면 섹터로 보면 아까 소부장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왜냐면 이익이 네. 나오니까라는 네. 부분도 있지만 단순히 그전에는 코스닥 150 ETF 뭐 이런 게 기대였는데 지금은요. 이를테면 2025년, 24년에 세전이익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1등부터 100등 내지는 1등부터 150을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코스닥 150에 들어가지 못한 종목들이 꽤나 있어요. 그 종목들이 투자의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ETF로 인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종목을 소팅하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젠슨왕이 사실 왔다 가면서 여러 이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오픈 AI의 샘 올트만이 한국어입니다. 젠슨이 가고 이제 샘이 방한을 하는데 이건 두 가지 네. 시각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어요. 이제 오픈 AI나 엔스로픽이 또 상장 지금 추진하잖아요. 네. 그러면 스페이스X처럼 또 남은 수급의 이슈가 좀 있고 기업별로 보면 이제 오픈AI의 샘 올트만이 와서 또 어떤 기업들과 협력 논의를 하겠느냐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AI 산업의 중심축이 하드웨어, AI 인프라에서 젠슨 황 그리고 오픈 AI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 젠슨 황도 활용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더 확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활용을 하려면 소프트웨어 쪽에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AI 인프라 하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나 전력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럼 이 AI 인프라가 더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라는 식의 전환, 젠슨왕도 그렇고 샘 알트만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6년 이후 27년 넘어갈 때는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더 강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젠슨왕 왔을 때 네이버가 왔는데 그러면 이제 샘 올트만 카카오가 오르는 건가? 피지컬 AI도 관심이 있고 맞습니다. 그죠? 네, 그 부분입니다. 네, 센터장님 그 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또 좀 주목하자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스페셜리스트 LS증권 신중호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